두려워 말라. 오늘 저들의 배는 우리 백성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를 태우는 땔감이 될 것이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500척의 적선이 바다 전체를 거대한 성벽처럼 빼곡히 채웠습니다. 고려군은 고작 100여 척, 5대 1이라는 절망적인 차이였죠. 뱃머리에 올라선 왜구들은 시퍼런 칼을 치켜들고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방패 뒤에 숨은 병사들의 손에는 식은 땀이 흔건히 배었지요. 그러나 최무선은 적선에 다가가기는커녕 화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함대를 멈춰 세운 채 커다란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겁을 먹고 다가오지 못한다며 폭소를 터뜨리는 왜구들. 과연 최무선은 이 절망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한낱 무관의 손에 들린 저 횃불 하나가 정형 500척의 삼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세기도 더 거슬러 올라간 14세기 후반, 우왕이 다스리던 고려의 시절이었습니다. 삼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그 바다로 인하여 더없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동쪽 끝, 대마도와 규슈 지방에서 들끓기 시작한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왜구라 불리는 해적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린 도적대에 지나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은 정규 군대에 맞먹는 무장을 갖추고 고려의 해안가를 무차별로 짓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쌓아두는 조창이 이들의 목표가 되었고 수도 개경으로 향하던 좋은 선마저 모조리 약탈당하니 나라의 국가는 텅 비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해안가 마을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륙 깊숙이 번졌지요. 끌려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무너진 집 앞에서 통곡하는 어미들의 절규가 온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자라난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무관 최무선이었습니다. 최무선은 어린 시절부터 왜구의 잔혹함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무관에게 결코 너그럽지 않았지요. 무신 정권이 무너진 뒤 붓을 든 사대부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칼을 든 무관들은 철저히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문관들이 따뜻한 방 안에 둘러앉아 공자와 맹자를 논하며 탁상공론에 빠져 있을 때 최무선은 홀로 바닷가에 서서 검푸른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잦은 패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무관으로서의 무력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지요. 활과 창만으로는 결코 저들을 막을 수 없다. 수십 년을 배 위에서 칼을 휘둘러온 왜구의 기동력 앞에서 고려의 재래식 무기는 너무도 무력하였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백성들의 시신 앞에서 최무선은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 참상을 반드시 제 손으로 끊어내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무기, 곧 화약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화약을 만드는 법은 당시 동아시아에 패권을 쥔 명나라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최고의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그 길 앞에서 한 무관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추적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고려 수군이 바다에서 싸우는 방식은 참으로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밧줄을 동저 걸고 그 줄을 타고 넘어가 칼과 창으로 맞붙는 접전, 곧 백병전이었지요. 그러나 이 방식이야말로 왜구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평생을 배 위에서 살아온 왜구들은 사람의 키만한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훈련되지 않은 고려 수군을 무참히 베어 넘겼습니다. 배가 출렁이는 갑판 위에서의 칼싸움은 그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지요. 해전에 나갔다 하면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병사들이 부지기수였으니 고려 백성들 사이에는 바다 자체에 대한 깊은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최무선은 조정에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의 배에 다가가지 않고도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화포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실권을 쥔 사대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의 기술이 없네. 어찌 될 일도 아닌 것을 자꾸 입에 올리는가. 대신들은 처음부터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관의 신분으로 나라의 큰 일을 논하는 최무선을 향해 그들은 노골적인 멸시를 쏟아냈지요. 천한 무부가 주제를 모르고 나서는구나. 물로 가거라. 화약을 만들 돈이 있거든 차라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사찰을 짓는 편이 낫다며 그들은 나라의 재물을 엉뚱한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외교로 무마하려 들거나 적당히 타협할 궁리만 하였지요. 함께 칼을 든 동료 무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꽁꽁 숨기는 기술을 일개 무관인 자네가 어찌 알아낸단 말인가. 답답한 관청에 더는 머무를 수 없었던 최무선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온갖 나라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국제무역항 병난도였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부터 중국, 일본의 장사꾼까지 들끓는 그곳이라면 무언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화약에 관한 정보만큼은 그곳에서도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최무선은 낮에는 관직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밤이 되면 허름한 옷을 걸친 채 병난도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중국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 애쓰는 고단한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철저한 신분의 벽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사나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원료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유황과 숯, 그리고 염초였지요. 다행히 유황과 숯은 고려 땅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하나, 염초였습니다. 흙 속에서 염초를 뽑아내고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수하게 정제하는 기술, 바로 그것이야말로 명나라가 목숨을 걸고 감추는 화약 제조의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최무선은 병란도를 드나드는 수많은 명나라 상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때로는 뇌물을 건네고 때로는 간곡히 사정하며 염초의 비밀을 수소문하였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거절당한 끝에 최무선은 마침내 한 가닥 소문을 접하였습니다. 강남 출신의 중국 상인 이원이 염초를 정제하는 법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최무선은 한달음에 이원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정중히 머리를 조아리며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 청하였지요. 그러나 이원은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국가의 기밀을 함부로 흘렸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이원은 매정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최무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이 병난도에 머무는 내내 그는 매일같이 그 거처를 찾아갔지요.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잔심부름을 자초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원의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칼날에 죽어가는 고려 백성들의 비참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였지요. 저 바다 건너에서 죄 없는 백성들이 끌려가 죽습니다. 부디 그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십시오. 타국의 상인이었으나 이원의 가슴에도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무선의 지극한 정성과 조국을 향한 숭고한 충심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마침내 이원은 최무선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염초를 끓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비법을 나직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최무선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밤을 새워가며 그 말을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기술을 모두 전해받은 뒤 그는 이원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이 은혜는 고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원은 다시 상인의 길을 떠났고 최무선은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화약의 핵심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하던 꿈이 비로소 손에 잡히는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염초를 정제하는 비법을 가슴에 품은 최무선은 벅찬 희망을 안고 조정의 최고 회의 기구인 도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왜구를 섬멸하기 위하여 나라가 직접 나서서 화약을 연구하고 만들어낼 전담 기관, 곧 화통도감을 세우자고 정식으로 건의하였지요. 그러나 문관 대신들은 그가 올린 건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종이를 바닥에 내던지며 코웃음을 칠 뿐이었지요. 천자의 나라인 명나라조차 엄히 그 많은 것을 한낱 변방의 무부가 만들겠다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젖은 자들이었습니다. 화약을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는 핑계로 백성의 목숨보다 국고가 줄어드는 것을 더 걱정하는 위선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였지요. 최무선이 중국 상인 이원에게 비법을 전해받았노라 아뢰자 대신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장사꾼의 허풍에 놀아난 미치광이로구나. 거듭된 묵살 앞에서도 최무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차례 상소를 올리며 화약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읍수하였지요. 마침내 그의 가슴에서는 피 맺힌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왜구의 칼날에 우리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는데 어찌 명나라의 능치만 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대신들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헛된 말로 조정을 어지럽히는 죄인이라 몰아세우며 그를 변방으로 내쫓으려 들었지요.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능력과 충심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윗사람과 부패한 조직 속에서 억울함을 삼켜본 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출신이 미천하다는 까닭으로 외면받는 그 한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나라가 끝내 등을 돌리자 최무선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지원 따위 바라지 않고 제 살림을 털어서라도 홀로 화약을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죠. 붓을 든 자들의 멸시를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 흙투성이가 되는 길에 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 몸을 태워 스스로 불꽃이 되기로 한 사나이. 화통도감을 세우려던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참담한 좌절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 좌절이야말로 머지않아 터져나올 위대한 반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최무선은 제 집 마당 한편에 임시 가마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화약을 만드는 실험에 뛰어들었지요. 이원에게 배운 염초 제조법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고려의 흙과 기후에 꼭 들어맞는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는 일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지요. 마루 밑에 흙을 긁어 모으고 낡은 담장에 흙을 파내고 부뚜막에 재까지 쓸어 담아 가마솥에 부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끓이고 또 끓이는 고된 나날이었지요. 염초의 원료를 구하기 위하여 동네의 인분과 짐승의 오줌까지 모아들이니 이웃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가 채통도 없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치광이 짓을 하는구나. 이러한 조롱이 개경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배합을 잘못한 날이면 가마솥이 굉음과 함께 터지며 마당이 불바다로 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폭발에 손과 팔에 시커먼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이 그을려도 최무선은 결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거듭되는 사이 살림은 바닥났고 가족들마저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혹독한 대가였지요. 그러나 깊은 밤 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내 평생 저 왜구들을 불태울 수 없다면 차라리 이 가마솥의 불귀신이 되겠다. 유황과 숯과 염초의 비율을 손톱만큼씩 바꿔가며 폭발력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황금 같은 비율을 찾는 피말리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만들어낸 화약을 대나무통에 담아 인적 드문 뒷산에서 몰래 터뜨려 보며 그 위력을 가늠하였지요. 외롭고도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순물이 말끔히 제거된 눈처럼 희고 순수한 염초가루를 정제해내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굳은 살이 박이고 화상 자국이 가득한 그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고려의 역사를 바꿀 한 줌의 결정체가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를 오직 실력 하나로 이겨낸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최무선은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한 화약을 들고 자신을 미치광이라 비웃던 자들 앞에 다시 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우왕 3년이 되던 해, 최무선은 마침내 완성된 화약과 시험 삼아 만든 화포를 수레에 싣고 당당히 조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당의 대신들과 우왕 앞에서 공식적인 시연회를 청하였지요. 제가 만든 무기의 위력을 부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대신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최무선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시연이 열릴 너른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문관들은 팔짱을 끼고 부채질을 하며 조롱 섞인 미소를 흘렸지요. 어디 한번 실컷 구경이나 해보세. 너른 공터 한가운데 흙 묻은 관복을 입은 최무선이 손수 만든 무쇠 화포에 검은 화약을 단단히 다져 넣었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화선에 조용히 불을 붙인 뒤 화포에서 물러서자 숨막히는 정적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마침내 불꽃이 화약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경의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시연장을 휩쓸었고 포구를 떠난 쇳덩이가 멀찍이 세워둔 관역을 산산조각 내버렸지요. 그토록 거만하던 사대부들이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부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는 자, 두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는 자가 속출하였지요. 덜덜 떠는 한 대신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람이 낸 소리란 말이냐?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최무선만이 꼿꼿이 서서 묵묵히 제 화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견뎌온 멸시와 억울함이 한 발의 굉음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무관의 실력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패배주의와 탁상공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우왕과 조정은 그제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그의 뜻을 전면 받아들였지요. 마침내 그해 음력 10월, 최무선이 필생의 수건으로 삼았던 화약과 무기 제조의 국가 전담기관 화통도감이 정식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무선은 대장군포와 이장군포, 불화살에 이르기까지 온갖 화약 무기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화통도감이 세워지고 새해가 흐른 우왕 6년, 고려에 일찍이 없던 국가적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동안 고려를 얕보던 왜구들이 산발적인 침략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작정으로 거대한 연합선단을 꾸린 것이지요. 대마도와 규슈 일대의 모든 해적 세력이 총결집하니 그 수가 무려 500척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함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에 좋은 선이 모여드는 물류의 심장부, 곧 진포 앞바다에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금강하구가 바로 그곳이었지요. 왜구들은 고려 수군이 감히 공격해오지 못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배가 물살에 흔들리지 않도록 500척의 배를 굵은 밧줄로 서로 단단히 묶어두었지요. 바로 이 한 가지 행동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배를 묶어둔 왜구의 정예병들은 곧장 내륙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여와 공주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지요. 지나가는 길마다 백성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였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이들의 피눈물이 산하를 적셨습니다.
500척이라는 숫자에 개경의 조정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대혼란에 빠졌지요. 일부 대신들은 도망칠 궁리만 하였고 지방의 군사들은 왜구의 기세에 눌려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지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최무선이 우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만든 화포로 저들을 바다에서 모조리 수장시키겠나이다. 스스로 출전을 정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왕은 최무선과 더불어 나세, 심덕부를 지휘관으로 삼아 왜구를 토벌하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화통도감에서 지난 새해 동안 밤낮 없이 찍어낸 수백 문의 화포와 불화살이 100여 척의 전함에 차례차례 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피난가는 백성들의 통곡을 뒤로하고 고려 수군은 조국의 명운을 짊어진 채 비장하게 닻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 함대가 무너진다면 고려는 그대로 멸망할 터,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벼려온 최무선의 천둥이 드디어 실전이라는 가장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포 앞바다에 다다른 고려 수군의 지휘부는 그만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500척의 적선이 바다 전체를 거대한 성벽처럼 빼곡히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압도적인 규모는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고려군의 전함은 100여 척, 왜구의 전함은 500척, 배수에서 5대 1이라는 절망적인 차이였습니다. 뱃머리에 올라선 왜구들은 시퍼런 칼을 치켜들고 괴성을 질러댔지요. 그 소름 끼치는 함성이 물결을 타고 고려 함대까지 흘러왔습니다. 지난날 백병전에서 왜구의 칼날에 동료를 잃어본 병사들의 눈빛에 짙은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지휘관인 나세와 심덕부조차 잠시 흔들렸지요. 저 엄청난 숫자를 과연 이 화포 몇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왜구들은 고려 수군이 을에 글에 왔듯 화살을 쏘며 배를 맞대로 올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밧줄을 던질 채비를 하며 조롱의 웃음을 흘렸지요. 긴장한 노군들의 손에는 땀이 배었고 함선 위에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 벌벌 떠는 병사들에게로 최무선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어깨를 굳건히 두드려 주었지요. 두려워 말라. 오늘 저들의 배는 우리 백성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를 태우는 땔감이 될 것이다. 무관으로 살아오며 겪은 온갖 서름과 하마터면 나라를 잃을 뻔한 이 위기를 단 한 번의 싸움에 모두 쏟아붓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무선의 명령에 따라 고려 함대는 적선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화포의 사전거리 안에서 정확히 진영을 멈추고 우뚝 섰지요. 왜구들은 고려군이 겁을 먹고 다가오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렸지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최무선이 커다란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가장 앞선 전함의 뱃머리에 우뚝 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그을린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금강의 물살이 출렁이는 바로 그 찰나, 천하를 가르는 단호한 한마디가 그의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쏴라! 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100여 척의 고려 전함에 실린 화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굉음이 금강 하구를 뒤덮었지요. 대장군 포와 이장군 포에서 날아간 무거운 무쇠 탄환들이 손살같이 허공을 갈라 왜구의 함선을 정확히 강타하였습니다. 배를 맞대고 칼싸움할 궁리만 하던 왜구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먼 바다에서 날아든 이 전대미문의 번개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갑칸 위로 쓰러져 갔지요. 뒤이어 불화살과 화약무기가 비처럼 쏟아져 적선의 갑판 위로 후두둑 떨어지니 곳곳에서 엄청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약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하던 왜구들에게 이 광경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천벌처럼 귀신의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의 운명을 가른 치명적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림을 막겠다고 스스로 단단히 묶어둔 그 밧줄이 이제는 그들 자신의 사형 선고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불붙은 적선이 옆의 배로 순식간에 불길을 옮겼습니다. 500척의 함대가 서로 묶여 있었으니 그것은 곧 거대한 하나의 횃불이 되어 금강하구를 펄펄 끓는 용광로로 만들었습니다. 배를 풀고 달아나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밧줄을 끊으려던 왜구들은 화염 속에 그대로 갇혀버렸지요. 평생 남의 배를 불태우고 약탈하던 해적들이 제 오만함과 무지로 인하여 꼼짝없이 불타 죽는 완벽한 권선징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바다로 뛰어든 자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고려 수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500척의 거대한 함대가 형체도 없이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요. 수십 년간 고려를 괴롭히던 해상의 폭력배들이 단 한 번의 신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수장당하고 만 것입니다. 공포에 떨던 고려 수군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승리에 무기를 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불타오르는 500척의 적선을 등진 채 최무선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을린 그의 얼굴 위로 마침내 회한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사대부들의 멸시, 홀로 쇳가루를 뒤집어 쓰던 인고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장엄한 승리 하나로 완벽하게 보상받았습니다. 함포 사격으로 적의 함대를 통째로 전멸시킨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 진포대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포 앞바다에서 500척의 배를 모조리 잃은 왜구들은 돌아갈 길마저 끊기고 말았습니다. 내륙에 갇힌 잔당들은 결국 황산에서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괴멸당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진포와 황산에서 연이어 거둔 대승으로 수십 년간 고려를 괴롭히던 왜구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고 마침내 국토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00척을 불태운 구국의 영웅이 되어 개경으로 화려하게 개선하는 최무선을 고려의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한때 그를 미치광이라 비웃던 도당의 사대부들조차 이제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숱한 멸시 속에서도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기적을 빚어낸 진짜 어른의 품격이 온 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무선은 권력이나 부귀 영화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흙먼지 날리는 화통도감으로 돌아갔지요. 그는 한 가지를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알아낸 화약 제조법이 당대의 영광으로만 끝나고 훗날 그 맥이 끊어질 것을 말이지요. 그리하여 최무선은 염초를 정제하는 법과 유황과 수채 배합 비율 등 화약에 관한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 화약수련법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알아낸 국가의 기밀을 제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독차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손들이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준 헌신이었지요. 비록 훗날 정권이 바뀌어 화통도감이 폐지되는 시련도 있었으나 최무선이 남긴 불꽃의 씨앗은 조선시대까지 굳건히 이뤄졌습니다. 한낱 평범한 무관에 꺾이지 않는 집념이 어떻게 수백 년 국방의 반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진짜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을 다음 세대를 위한 주춧돌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역사책 몇 줄에 박제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독한 싸움을 끝까지 견뎌낸 인간 최무선. 그의 숭고한 생애 앞에서 우리는 시원한 통쾌함과 함께 코끝이 찡해지는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500척의 외선을 삼킨 진포의 불꽃은 꺼졌지만 고려를 지킨 최무선의 그 뜨거웠던 집념은 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천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